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인근의 허름한 고물상. 녹슨 철근과 폐동 파이프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곳에서 매일 아침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벤츠 할배라 불렀지요. 고물상 주인 강필주, 당시 66살. 작업복에 고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도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그 노인이 어느 가을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금고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억 원과 함께 강필주라는 사람의 흔적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돈에 쪼들리던 외아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차도, 돈도 끝내 찾지 못했지요. 사건은 미제로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정왕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렸을 때 그 아래에서 한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뒤통수가 움푹 꺼져 있는 오래된 뼈, 그리고 그 옆에는 벤츠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진범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1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의 굴뚝들이 뿜어내는 연기가 가을 하늘에 길게 늘어지던 그 무렵, 정왕동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는 고물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폐철, 폐지, 폐가전, 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것들이 이 골목으로 흘러들었고, 그것들을 주워 모으고 분류하고 되파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 골목 안쪽, 시멘트 담벼락의 페인트로 필주 고물상이라고 쓴 간판이 붙어 있는 곳. 녹슨 철근이 하늘 높이 쌓여 있고 구리 파이프와 알루미늄 세시가 뒤엉킨 마당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 1997년식. 4년 된 중고였지만 칠이 번들번들하게 살아있는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 바로 강필주 씨. 66살. 동네에서는 누구나 그를 벤츠 할배라고 불렀습니다. 강필주는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고물상 셔터를 올렸고 90kg이 넘는 떡 벌어진 책으로 직접 고철을 나르고 분류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은 늘 기름때와 녹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빠지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이 퇴근길에는 벤츠를 몰고 나갔습니다. 동네 이발소에 갈 때도 벤츠, 앞골목 슈퍼에 소주를 사러 갈 때도 벤츠였습니다. 저 양반은 고물상을 하는 건지 고물상이 저 양반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옆집에서 부침개 장사를 하는 우말순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강필주의 재산 규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2년 37살 때 이 자리에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시화공단이 조성되기 훨씬 전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정왕동은 허허벌판의 갈대밭이 펼쳐진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강필주는 고물을 모으는 틈틈이 주변에 싸구려 땅을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1986년 시화공단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 공단이 본격 가동되자 보상금과 매매 차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아는 사람은 강필주 본인밖에 없었지만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최소 20억은 만졌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강필주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1997년 12월 온 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뒤집어졌을 때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예금이 동결되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 그는 은행 거래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1998년 초 강필주는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어두었던 예금을 거의 전부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고물상 사무실 안쪽, 쇠로 된 선반 뒤에 숨겨놓은 대형 금고 속이었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 방식이었고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뿐이었습니다. 강필주 자신과
15년째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서영길.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약 15억 원, 5만 원권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으니 만 원권으로 15억이면 15만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빽빽하게 묶여 금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그날도 강필주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셔터를 올렸고 오전에는 공단 쪽에서 나온 폐파이프를 트럭에서 내려 분류했습니다. 점심은 늘 그랬듯 고물상 사무실에서 컵라면 하나로 때웠지요. 오후 3시쯤 옆집 우말순 할머니가 부침개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파전했는데 좀 가져왔어요. 컵라면만 드시면 어떡해요? 고맙소. 말순 씨 어머니 강필주는 파전을 받아들며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말순 할머니가 기억하는 강필주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파전 접시를 들고 고물더미 사이에 서 있던 66살의 노인. 그날 저녁 고물상에는 직원 서영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길은 당시 49살, 1986년에 필주 고물상에 들어와 15년째 일하고 있는 최고참 직원이었습니다. 고물 분류에서 거래처 관리, 장부 정리, 트럭 운전까지 혼자서 도맡았고 강필주가 유일하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근하라고 해서 남았습니다. 공단 쪽에서 내일 아침 일찍 폐차를 가져온다고 해서 적치장을 비워놔야 했거든요. 서영길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9시쯤 강필주가 나 먼저 간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쉬어오라고 말하며 벤츠를 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영길이 증언한 강필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10월 22일 월요일, 며느리 한지영 씨가 시흥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지영은 당시 35살, 남편 강민수와 아들 강준혁과 함께 안산에 살고 있었고 시아버지 강필주와는 따로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토요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일요일에도 안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안 받으셔서 고물상에 가봤더니 셔터가 내려져 있고 벤츠도 없었어요. 한지영의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곧바로 고물상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셔터는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특별히 어질러진 흔적이 없었지요. 다만 두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강필주의 검은색 벤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택 주차장에도, 단골 식당에도, 어디에도 그 차는 없었습니다. 둘째, 금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쇠 선반 뒤에 숨겨놓은 대형 금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물상 골목의 상인들, 인근 주민들, 공단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났지만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이후 강필주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벤츠를 본 사람도 없었지요. 2001년 당시 그 골목에는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화공단 정문 쪽에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고물상 골목까지 촬영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증언이 있었습니다. 옆집 우말순 할머니였지요. 그날 밤이에요. 한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물상 쪽에서요. 한참 뭔가를 싣는 소리가 나고 트럭이 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트럭이요? 벤츠가 아니고요? 아니요. 트럭이에요. 디젤 소리가 분명했어요. 사장님 벤츠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조용하고. 판금은 트럭 같기도 한데 밤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요. 경찰은 그 증언을 기록하긴 했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에서 트럭이 드나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수사의 초점은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66살의 노인이 벤츠와 15억 원의 현금과 함께 사라졌다. 시신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갈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강필주의 외아들 강민수. 당시 38살이었던 그는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고경식은 수사일지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재산 규모에 비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아들 강민수. 건설업 실패로 수억 원대 채무. 아버지에게 금전 요구 반복. 동기 충분. 사건은 그렇게 아들에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수사를 24년 동안 미궁 속에 가둬버렸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10월 23일 화요일, 시흥경찰서 강력반 고경식 형사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외벽 타일이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현관 우편함에는 독촉장 봉투가 빼곡히 꽂혀 있었지요. 강필주의 외아들 강민수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고경식은 형사 생활 17년 차, 당시 44살의 중견 수사관이었습니다. 강력 사건을 여러 건 다뤄본 경험이 있었고 사건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편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의 코가 가리킨 첫 번째 방향은 아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38살의 강민수는 형사의 예상과 달리 수척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필주가 90kg이 넘는 큰 체구였던 것에 비해 아들은 마른 체형의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지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강민수는 형사를 거실로 안내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13살 아들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안에 한지영은 부엌에서 나오다가 형사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경식은 거실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10월 18일이요. 목요일. 전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경식 형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강민수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강민수는 1997년 34살 때 작은 건설 업체를 차렸습니다. IMF 직전이라 건설 호황기였고 아파트 인테리어와 소규모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했는데 처음 1년은 나쁘지 않았지요.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대금을 떼이고 하청업체에는 돈을 물어줘야 했고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98년에 회사를 정리했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2억, 3억, 4억.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2001년 기준으로 강민수의 총채무는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지요. 강민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 강민수는 형사 앞에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자라도 막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반년쯤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1억을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또 거절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왜 내 돈을 가져가려 하느냐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죠.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아들한테는 3천만 원도 안 빌려주시니까? 그래서 싸우셨습니까?
크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말을 안 하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소리를 지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고경식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금전 갈등 지속. 피해자 거절 반복. 용의자 감정 축적 가능성.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알리바이였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강민수는 하루 일과를 더듬었습니다. 아침에 안산 쪽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건설업을 접은 뒤로 일용직을 뛰고 있거든요. 오후 5시쯤 끝나고 현장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 했습니다. 안산역 근처 호프집에서요. 몇 시까지 계셨습니까? 밤 10시쯤까지 있었을 겁니다. 술이 좀 과해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같이 술 드신 분들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민수는 동료 3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고경식은 그 3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3사람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강민수는 그날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안산역 근처 호프집에 있었고 술에 꽤 취한 상태로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것이었지요. 호프집 주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늦게까지 계셨어요. 택시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알리바이는 성립했습니다. 10월 19일 밤 강민수는 안산에 있었습니다. 정왕동 고물상까지는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택시 기사의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민수는 밤 10시 20분경 안산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경식은 아들을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지우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의심은 단순했지요. 동기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의 빚, 15억 원의 현금. 아들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시켰을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경식은 강민수의 교우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건설업 시절 거래했던 사람들, 빚쟁이들, 일용직 현장의 동료들. 혹시 그 중에 청부를 맡길 만한 인물이 있지 않은가? 2달 가까이 뒤졌지만 의미 있는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뻗어나갔습니다. 강필주가 원한을 살만한 사업상 거래가 있었는지, 고물상 거래처에 분쟁이 있었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강필주는 사업을 지극히 단순하게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철을 사서 모으고 분류해서 되파는 것 외상 거래를 하지 않았고 남의 돈을 빌리지도 않았으며 땅 거래도 복잡한 동업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지요. 원한을 살 구석이 마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경식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서영길이었지요. 물론 서영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서영길은 경찰서에 불려왔을 때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49살의 사내가 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요. 15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사장님 없이는 고물상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발 찾아주십시오. 고경식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동료 형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직원은 아닌 것 같아. 울면서 사장님 찾아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나? 그렇게 서영길은 충직한 직원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수사의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02년 1월. 시신이 없었습니다. 벤츠도 없었습니다. 15억 원의 현금도 없었습니다. 3가지 가운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지요. 강민수의 알리바이는 깨지지 않았고 청부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주변 탐문에서도 결정적인 목격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말순 할머니가 들었다는 트럭 소리.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고물상 골목에서 트럭 소리가 나는 것은 낮이든 밤이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경식 형사는 수사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신 미발견, 차량 미발견, 현금 미발견. 유령 용의자 강민수의 직접 범행 가능성은 낮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추가 단서 확보 시 재수사 요망. 사건 번호 2001-3958.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잠들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아들 강민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되었지요. 의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강민수를 기소하지 못했지만 동네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래? 빚이 5억이면 15억 앞에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안산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수원으로 이사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아내 한지영은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아들 준혁이는 전학을 갔지요. 13살이던 준혁이에게 할아버지의 실종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해친 것이 아니라는 것. 준혁이는 그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아빠가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넘어졌어요. 엄마랑 같이 부축해서 방에 눕혔어요. 훗날 성인이 된 강준혁이 이 장면을 기억해낸 것은 2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영길. 그는 강필주가 사라진 뒤에도 필주 고물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강필주 명의로 실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폐업 처리가 되지 않았지요. 서영길은 마치 주인이 돌아올 것처럼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고물을 분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길이가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사장님이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보실 게 이 고물상 아니겠습니까? 서영길은 누가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요. 아무도 그의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세상이 알게 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4월. 정왕동의 풍경은 2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단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지만 공단 외곽의 고물상 골목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하나둘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필주 고물상이 있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필주의 실종 이후 한동안 서영길이 운영을 이어가던 고물상은 2006년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강필주에 대한 실종 선고가 법원에서 내려진 뒤 재산 정리 과정에서 고물상 부지가 매각되었기 때문이지요. 이후 그 자리에는 소규모 자재 창고가 들어섰다가 그것마저 폐업했고 20여 년 가까이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져 있었으며 녹슨 철조망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그 부지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 포함된 것은 2024년 하반기의 일이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재개발 공사 현장에 투입된 포클레인 한 대가 부지 안쪽의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위해 기존 구조물을 모두 걷어내는 작업이었지요. 포클레인 기사 이름은 방태호, 52살. 2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돌아다닌 베테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포클레인의 집게가 구석의 콘크리트 바닥을 들어 올렸을 때 방태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흙이 주변과 색깔이 달랐던 겁니다.
주변은 황토색이었는데 그 부분만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었지요. 뭐야 이거? 방태호가 포클레인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집게가 들어 올린 콘크리트 조각 아래 검은 흙 속으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매끈하고 윗부분이 움푹 꺼져 있는 하얀 물체.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방태호는 즉시 현장 소장에게 알렸고 현장 소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뒤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도착했고 현장을 둘러본 뒤 곧바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부지 전체를 둘러쌌고 하얀 방역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지요. 발굴에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유골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전신 골격의 대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매장되어 있었고 매장 깊이는 지표면에서 약 80cm. 그 위를 두께 약 10cm의 콘크리트가 덮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초기 소견은 이러했습니다. 성별은 남성. 신장은 약 172cm로 추정. 사망 추정 시기는 뼈의 풍화 상태로 보아 20년 이상 경과. 그리고 결정적인 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 부분의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골절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웠고 지름은 약 4cm. 망치나 해머 같은 무거운 공구로 강하게 내리쳤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손상이었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유골과 함께 발굴된 물건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색의 어금니가 아니라 어금니 쪽에 씌웠던 금 보철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 속에 있었지만 금은 부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열쇠 하나, 검은색 플라스틱 손잡이에 은색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손잡이 위에 새겨진 마크가 흐릿하게 남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개의 꼭지점이 위를 향한 별 모양.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고였습니다. 열쇠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감식 요원이 녹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열쇠 몸통에 각인된 번호가 드러났습니다. 차량 열쇠 고유 번호. 이 번호를 조회하면 어떤 차의 열쇠인지 특정할 수 있었지요.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2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치과 기록 대조. 금리의 형태와 위치를 토대로 치과 진료 기록을 추적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24년 전의 치과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DNA 감정이었습니다. 유골에서 DNA를 추출한 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DNA와 대조하는 방법이지요.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곧바로 이 부지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재개발 전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가?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뒤지자 답이 나왔습니다. 필주 고물상. 2001년 10월에 주인 강필주가 실종된 바로 그 고물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미제사건 전담팀 도진우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진우, 당시 41살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중견 수사관이었습니다. 미제사건 전담팀에 배치된 지는 3년째였고 이 팀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된 오래된 미해결 사건들이었지요. 도진우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2001-3958 시흥경찰서 실종사건. 피해자 강필주, 당시 66세 화면에 24년 전에 수사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우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고경식 형사가 남긴 수사 일지, 참고인 조서,
탐문 기록, 현장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건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려 나갔지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위치가 수사 기록에 나오는 고물상 부지의 폐자재 적치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치장이란 아직 분류되지 않은 폐자재를 임시로 쌓아두는 공간을 말합니다. 필주 고물상의 적치장은 부지 안쪽 구석에 있었고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은 직원 서영길이었습니다. 도준우는 수사 기록에서 서영길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서는 겨우 2장이었지요. 참고인 서영길 진술 요지.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사장의 지시로 야근. 밤 9시경 사장이 벤츠를 타고 퇴근. 이후 사장과 연락 두절. 그 아래에 고경식 형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범행 관련성 낮음. 충직한 직원으로 판단. 도준우는 그 한 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충직한 직원. 24년 전에 형사가 붙인 그 딱지가 한 사람을 수사의 사각지대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DNA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5월 초였습니다. 유골에서 추출한 DNA와 대조할 혈액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강필주의 손자. 2025년 현재 37살이었지요. 준혁은 2017년 29살 때 경찰청에 미제 사건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청원이었지요. 그때는 새로운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혁은 즉시 경기남 부경찰청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강필주의 손자 강준혁입니다. DNA 대조가 필요하다면 제 혈액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준우 경위는 준혁에게 경찰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청에 나타났습니다. 체열을 마친 뒤 도준우는 준혁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10살이었으니까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몇 가지는 또렷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할아버지가 저를 벤츠에 태워주셨던 기억이요. 토요일마다 고물상에 놀러가면 할아버지가 벤츠 뒷좌석에 저를 태우고 앞골목 분식집까지 가서 떡볶이를 사주셨거든요. 걸어가면 3분이면 되는 거리를요. 준혁은 그 말을 하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해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셨거든요. 현관에서 넘어지셨고 어머니랑 제가 부축해서 방에 눕혔어요. 그 기억이 확실합니다. 도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 수사 기록에도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됐는데도 아버지는 24년 동안 의심받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다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 죽였대. 하면서 전화까지 갔잖아요. 도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주세요. 아버지한테 씌워진 누명도 벗겨져야 합니다. 준혁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감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유골에서 추출한 DNA와 강준혁의 DNA를 대조한 결과 조부와 손자 관계에 해당하는 유전적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은 강필주의 것이었습니다. 24년 전 벤츠와 함께 사라졌던 66살의 노인은
그 벤츠 열쇠와 함께 고물상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도준우 경위는 사건을 실종해서 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사회의에서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24년 전에는 아들이 유령 용의자였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음에도 수사의 무게 중심이 아들 쪽에 쏠려 있었지요. 그 바람에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도준우는 화이트보드에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유골 매장 위치는 고물상 부지의 폐자재 적치장이다. 둘째, 유골과 함께 벤츠 열쇠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벤츠를 타고 나갔다면 열쇠가 매장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물상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고물상 안에서 살해되었고 고물상 안에 묻혔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벤츠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차가 사라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우가 말했습니다. 해체하는 겁니다. 부품 단위로 분해해서 고철로 내보내면 차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우는 화이트보드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영길. 24년 전 충직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지 않았던 그 사람, 이 사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도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수사가 놓쳤던 실 한 가닥을 이제부터 다시 잡아당겨 볼 차례였습니다. 2025년 6월 초, 도준우 경위는 서영길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촌 마을. 놈과 비닐하우스가 펼쳐진 조용한 동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서영길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73살, 24년 전 고물상에서 울먹이며 사장님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던 49살의 사내는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도준우는 서영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도준우 경위입니다. 2001년 강필주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청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사장님 일이요? 그 일이 벌써 24년이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게 있습니까? 서영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준우는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왕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강필주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살 흔적이 있어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장님이 돌아가셨구나.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오후, 서영길이 경기 남부경찰청 조사실에 나타났습니다. 도준우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영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 낡은 운동화.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구부정한 허리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은 서영길은 첫눈에는 여느 시골 노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준우는 물 한 잔을 건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길의 진술은 매끄러웠습니다. 24년 전에 했던 진술과 거의 동일했지요. 10월 19일 금요일 저녁 사장의 지시로 야근했다는 것, 밤 9시쯤 사장이 벤츠를 타고 나갔다는 것, 그 뒤로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 저는 사장님이 어디 가신 줄 알았습니다. 가끔 아무 말 없이 며칠씩 안 나오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틀은 별 생각 없이 혼자 고물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 한지영 씨가 실종 신고를 한 뒤에는요.
그때서야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금고가 비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하고 서영길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지요. 24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준우가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지요. 서영길을 돌려보낸 뒤 도준우는 본격적으로 서영길의 재산 변동 이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지방세 납부 기록, 건강보험료 변동 내역. 조각조각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붙이자 이상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서영길은 2001년 이전까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물상 직원의 월급은 많지 않았고 아내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지만 그것도 큰 수입은 아니었지요. 1999년에는 시흥의 자택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 그 경매 위기가 갑자기 해소되었습니다. 대출 원금이 일시에 상환된 것이지요. 금액은 3,200만 원, 상환 방법은 현금이었습니다. 은행 창고에서 10,000원권 현금으로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8월, 화성시 외곽에 소규모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매 대금 4,500만 원 역시 현금 거래. 2003년 3월에는 같은 화성시에 또 한 필지. 2,800만 원 현금. 2005년 2월, 세 번째 필지. 3,100만 원 현금. 도준우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2001년 말부터 2005년까지 서영길이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금과 토지 매입금을 합쳐 약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고물상 직원의 월급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도준우는 서영길의 금융거래 내역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24년 전의 은행거래 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와 세금 기록뿐이었지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고물상 직원이 사장이 실종된 직후부터 갑자기 현금 여력이 생겼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도준우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흥시 소재의 한 창고였습니다. 경찰이 2001년 수사 당시 고물상에서 압수한 거래 장부가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지요. 장부는 갈색 표지의 대학 노트에 볼펜으로 적힌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준우는 2001년 10월의 기록을 한 줄 한 줄 살폈습니다. 고물상의 거래 장부에는 날짜, 품목, 수량 또는 무게, 반입인지 반출인지의 구분, 그리고 거래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초순과 중순의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폐동 파이프 300kg 반입, 폐철근 500kg 반출, 알루미늄 셋이 200kg 반출. 고물상의 일상적인 거래들이었지요. 그런데 10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 철판, 도어 패널 4점, 210kg. 반출. 안산 대광고철. 10월 25일 목요일, 엔진 블록 1점, 구동축 1점, 변속기 1점, 합계 380kg. 반출. 안산 대광고철. 10월 29일 월요일, 차체 프레임 절단분 420kg. 반출. 안산 대광고철. 세 차례에 걸쳐 반출된 물품의 총 무게는 약 1010kg이었습니다. 도준우는 그 숫자를 보며 벤츠 E클래스의 공차 중량을 떠올렸습니다. 약 1400에서 1600kg. 유리, 타이어, 내장재,
시트 등을 빼고 순수 금속 부분만 고철로 보낸다면 1000kg 안팎이 되는 것이 맞았지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세 건이 반출 기록에는 차종이 적혀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고물상에서 폐차를 해체해서 고철로 보낼 때는 차종과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도어 패널, 엔진 블록, 차체 프레임 절단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차 한 대에서 나온 부품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고철 조각인 것처럼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 건의 기록은 모두 같은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서영길의 글씨였습니다. 강필주는 장부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글씨 쓰는 것을 귀찮아해서 장부 기록은 늘 서영길에게 맡겼지요. 하지만 반출 품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강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의 반출은 강필주가 사라진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0월 19일에 강필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10월 23일에 첫 번째 반출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강필주가 없는 사이에 서영길이 혼자 판단해서 반출한 것이었습니다. 차 한 대 분량의 금속 부품을 차종도, 차량 번호도 없이 도진우는 반출 거래처인 안산 대광고철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광고철은 2008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사장이었던 인물도 2019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년 전의 거래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지요. 증거는 장부에 남은 기록뿐이었습니다. 도진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4년 전원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고경식을 만나기로 한 것이지요. 고경식은 2012년에 경찰을 퇴직한 뒤 수원시 권성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8살. 도진우가 전화로 방문 의사를 밝히자 고경식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필주 고물상 사건? 기억하지. 잊을 수가 없어. 내 미제 중에서 제일 아쉬운 사건이야. 6월 11일 수요일 오후 도진우는 고경식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경식은 2001년 당시의 수사 과정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들 조사였어. 동기가 너무 뚜렷했거든. 5억 비대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누가 봐도 아들이었지. 알리바이가 확인됐는데도 계속 의심하셨습니까? 알리바이가 성립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청부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직접 안 하고 누군가를 시켰을 수도 있잖아. 그걸 파느라 2달을 보냈어. 결국 못 찾으셨고요. 고경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찾았지. 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빚쟁이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다들 아들한테 돈 받을 생각이지. 아버지를 어떻게 하자는 생각은 아무도 없었어. 도진우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서영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경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 왜요? 그 사람이 울면서 왔거든. 경찰서에 불러서 앉혀놓으니까 사장님 어디 가셨냐? 사장님 찾아달라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매달리는데. 15년을 같이 일한 직원이 저 정도로 우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보기가 어렵더라고. 고경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을 수도 있어. 눈물에 속은 거지. 형사가 눈물에 속으면 안 되는 건데? 서영길의 재산 상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자택이 경매 위기에 있었는데요. 고경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매? 그건 몰랐어. 그때 직원의 재산 상태까지는 안 봤거든. 아들한테만 집중하느라. 도진우는 거래 장부의 사본을 꺼내 고경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월 23일, 25일, 29일 반출 기록입니다. 고경식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차 한 대 분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입니다. 차종도 안 쪘고 폐차 서류도 없이. 고경식은 장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긴 했는데 10월 하순 쪽은 실종 이후 기록이라 별 의미 없다고 넘겼거든. 사장이 없는 동안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거겠거니 하고. 고경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만 보지 말고 직원을 봤어야 했어.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사장 본인하고 직원 단 2명이었는데. 그거를 왜 그때는 못 봤을까? 도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4년 전의 형사가 24년 동안 안고 살아온 아쉬움이 거실의 오후 햇살 아래로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경식의 집을 나선 도진우는 차 안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하나하나 정리했지요. 첫째, 유골 매장 위치는 서영길이 관리하던 폐자재 적치장이다. 둘째, 유골 옆에서 벤츠 열쇠가 발견되었다. 셋째, 서영길은 사건 직후 경매 위기를 현금으로 해결했고 이후 수년간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넷째, 고물상 거래 장부에는 차 한 대 분량의 금속 부품이 차종 기재 없이 반출된 기록이 있다. 다섯째,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강필주와 서영길 단 2명이었다. 하나하나는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모이면 한 사람을 향해 화살표가 모아지는 것은 분명했지요. 도진우는 수첩을 덮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서영길을 체포할 만큼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정황은 짙었지만 자백이나 직접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도진우에게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24년 전 그 밤에 트럭 소리를 들었다는 고물상 옆집 우말순 할머니. 87살의 노인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도진우는 이미 확인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직접 들어볼 차례였습니다. 우말순 할머니는 시흥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골목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에도 인근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87살,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정신은 또렷한 편이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후, 도진우 경위가 우말순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지팡이 끄는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어머. 내가 뭘 잘못했나? 우말순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도진우가 필주 고물상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필주 사장님. 뼈가 나왔다면서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됐구나 싶어서 며칠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도진우는 거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2001년 10월 19일 밤에 트럭 소리를 들으셨다고 당시 경찰에 진술하셨지요. 그럼요. 들었지요. 그 트럭이 누구의 트럭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경찰한테도 말했는데 관심들을 안 가지더라고요. 고물상에서 트럭 소리가 나는 게 뭐 특별한 일이냐고. 지금은 다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말순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24년 전에 그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트럭은 영길이 트럭이에요. 도진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고 말고요. 영길이가 몰고 다니던 소형 트럭. 봉고 있잖아요. 그 트럭이 시동 걸 때 소리가 특이했어요. 딸꾹질하듯이 2번 걸려야 시동이 켜졌거든요.
오래된 차라 그랬나 봐요. 그날 밤에도 그 소리가 똑같이 났어요. 끼릭, 끼릭, 부르릉. 2번 만에 걸리는 그 소리. 트럭이 나간 시간은요?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뭔가 무거운 걸 싣는 소리가 나더니 트럭이 나갔어요. 무거운 걸 싣는 소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쿵 하는 소리요. 뭔가 트럭 짐칸에 올리는 소리.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도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강필주 씨의 벤츠 소리는 안 들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우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벤츠는 안 들었어요. 벤츠는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나는 늘 그게 신기했어요. 저렇게 큰 차가 어떻게 소리가 안 나나 하고. 그날 밤에 들은 건 트럭 소리뿐이에요. 영길이 트럭. 도준호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씨. 그러니까 사장님 아들은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들? 아들은 트럭 없었어요. 그 집은 차가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도준호는 우말순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 경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밤 고물상에서 트럭을 움직인 사람은 서영길이었다. 서영길의 트럭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실어 날랐다. 벤츠는 그날 밤 고물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뒤 며칠에 걸쳐 차 한 대 분량의 금속 부품이 고철로 반출되었다. 그리고 서영길은 사건 직후 갑자기 현금 여력이 생겨 빚을 갚고 땅을 샀다. 도준호는 수사팀 회의에서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의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 소환에서 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환하십시오. 6월 25일 수요일, 서영길이 다시 경기남 부경찰청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소환 때와 달리 조사실 안에는 도준호 외에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더 배석해 있었고 녹화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도준호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영길 씨, 지난번에 하신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10월 19일 밤 9시에 사장님이 벤츠를 타고 나가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골과 함께 벤츠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장님 몸 바로 옆에서요. 서영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열쇠가. 거기서 나왔다고요? 네. 사장님이 벤츠를 타고 나가셨다면 열쇠가 매장지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사장님은 고물상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서영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준호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도어 패널, 엔진 블록, 차체 프레임이 고철로 반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차종 기재 없이 무게를 합치면 약 1010kg. 벤츠 E클래스 한 대의 금속 부분 무게와 일치합니다. 서영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길 씨의 재산 변동도 확인했습니다. 2001년 말 경매 위기에 있던 자택의 대출금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셨더군요. 이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화성시의 토지 세 필지를 매입하셨고 모두 현금 거래였습니다. 합계 약 1억 3,600만 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고물상 옆집 우말순 할머니가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동이 2번 만에 걸리는 소형 트럭. 서영길 씨의 봉고 트럭입니다.
서영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조사실 안에는 녹화 장비가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1분쯤 지났을 때 서영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것은 점점 울음이 되었습니다. 24년 전에도 울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영길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5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진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서영길은 천천히 24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고물상에 들어왔습니다. 34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고 15년을 일했습니다. 고물 분류하고 트럭 몰고 장부 쓰고 거래처 관리하고 고물상의 모든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명절 보너스도 없었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셨습니다. 사장님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분이셨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사장님이 은행 돈을 다 빼서 금고에 넣으셨을 때 저는 그 돈을 직접 세어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15억이었어요. 10,000원짜리가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돈의 절반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요. 서영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2001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았어요. 아내가 매일 울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돈은 내 돈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코앞에 15억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24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서영길은 범행 당일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저녁에 야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야근하라고 해서 남은 건 맞습니다. 적치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소주를 한 잔 드시고 계셨어요. 밤 9시쯤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적치장 쪽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던 것 같은데 등을 돌리고 서 계셨습니다. 그때 제 손에 해머가 있었습니다. 적치장에서 고철을 분해할 때 쓰는 큰 해머요. 사장님이 등을 돌리고 서 계신 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한번 내리쳤습니다. 서영길은 그 대목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소리 없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도진우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치장 구석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삽으로요. 고물상에 삽이 있었으니까. 사장님을 거기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시멘트도 고물상에 있었어요. 적치장 바닥 보수할 때 쓰려고 사놓은 거였습니다. 벤츠는요? 벤츠는 그날 밤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체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는 자동차 해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고물상에서 폐차를 다뤄본 적이 있었으니까. 공구도 다 있었고요.
엔진 내리고, 도어 떼고, 차체를 절단기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안산 쪽 고철상에 넘겼습니다. 장부에는 차종을 안 적었습니다. 폐차 인수 서류가 없었으니까? 금고의 현금은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열고 돈을 꺼냈습니다. 15억 전부요. 봉고 트럭에 실어서 그날 밤에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말순 할머니가 들었다는 트럭 소리가 그때 소리입니다. 현금은 집 안에 숨겼습니다. 장롱안, 다락, 마루, 여기저기 나눠서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썼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쓰면 눈에 띌 테니까. 몇 년에 걸쳐서 대출금 갚고 땅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도진우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영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눈에 밟혀서 24년 동안 한 번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서영길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01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기소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24년 전의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찰청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도진우가 면담실에서 준혁을 만났을 때 준혁의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신 건 강준혁 씨입니다. 2017년에 청원서를 내셨지요. 그때 접수된 기록이 이번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습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네. 아버지 강민수 씨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살인자 취급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참으셨습니다. 빚 갚으면서, 일용직 다니면서 조용히 참으셨어요. 도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울면서 사장님 찾아달라고 하던 그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24년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가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타났습니다. 62살의 강민수는 24년 전보다 더 마른 체구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도진우를 만난 자리에서 강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도진우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서영길의 자백 내용, 범행 동기, 벤츠 해체 과정, 금고 속 현금의 행방. 다 듣고 난 뒤 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길이가 그랬어요? 네. 그 사람이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아래로 24년의 세월이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강민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살인자라는 누명의 무게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지요. 도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면담실 안에서 강민수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낮고 길고 오래된 울음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서영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필주의 유골은 손자 강준혁의 품으로 돌아왔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24년 만에 강필주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장례식장에서 강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62살의 아들이 66살의 아버지에게 건넨 24년 만의 인사였습니다. 벤츠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고철로 녹아 세상 어딘가에 철근이 되었을지, 다리에 난간이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벤츠 열쇠 하나는 남아 있었지요. 24년 동안 주인의 곁을 지킨 그 열쇠가 결국 진실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물상 바닥 아래, 콘크리트 아래, 어둠 아래에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년이 걸렸지만 끝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